안녕하세요. 인코랩TV 김승철입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요, 지난 23년 말에 페이스리프트가 된 제네시스 G80입니다. G80에서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엔진 중에 상위 엔진인 3.5 터보 엔진에 AWD 사륜구동이 선택되어 있는 모델을 잠시 타게 됐습니다. 이 차를 일상주행 조건에서 탔을 때 확인되는 점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주행 시작하기 전에 트립 컴퓨터 리셋 하겠습니다. 저희 누적 정보를 길게 눌러가지고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두 번 누르는 거군요. 길게 누르는 게 아니고 리셋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리뷰 마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차는 일단 외관적으로는 이렇게 크게 바뀌었다는 생각을 주지는 않은데요. 그 대신에 한 번에 알 수 있는 특징이 헤드램프죠. 그래서 현행 G90부터 처음 시작이 된 이렇게 촘촘하게 그 작은 유닛들을 합쳐놓은 헤드램프인 MLA 헤드램프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디자인의 휠이 또 추가가 됐고요. 그 대신에 인테리어에서의 변화가 좀 많이 눈에 띕니다. 기존에는 계기판 따로 인포테인먼트 따로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하나의 스크린으로 이제 통합한 27인치의 와이드 스크린을 이제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운전석에서 앉아서 봤을 때는 이거의 크기부터 해가지고 또 선명도 또한 굉장히 시원시원해져서 차가 좀 많이 발전했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디자인의 스티어링 휠이 들어갔고요. 저 센터 페시아 부분이 또 많이 정돈이 됐죠. 전에는 이 볼륨과 튠이 그 바닥 부분에서 이렇게 아래 위로 돌리도록 하는 방식이었는데 사람들에게 좀 더 익숙한 전통적인 이 로터리식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사이사이에 이 주요 메뉴들은 이렇게 터치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대신에 이 가운데 긴급할 때 사용해야 되는 비상등 스위치는 독립된 버튼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공조장치의 어떤 전체적인 디자인도 바뀌었죠. 그리고 이 제네시스 컨트롤러와 그 다음에 이 기어 셀렉터도 디자인이 좀 더 바뀌면서 손끝에서 느끼기에도 좀 더 고급스러워졌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옵션이었긴 하지만은 이 18개의 스피커를 사용하는 것은 동일한데 기존에는 이제 렉시콘 오디오를 사용을 했던 것이 이 최근에 제네시스 신모델부터는 이제 뱅앤올룹슨이랑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차도 마찬가지로 뱅앤올룹슨에 18개의 스피커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정도가 이 차의 앞좌석에서 느낄 수 있는 이 G80의 신모델의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가격표를 보면 특정 옵션을 선택을 하면 전에도 이제 3존 자동 에어컨이 있었는데 거기에 플러스라는 이름이 붙였더라고요. 3존 플러스 자동 에어컨디션이 들어갔는데 3존인 것은 기존과 이제 동일하지만 이 뒷좌석에서 어떤 바람의 양, 풍량을 조절할 때 기존에는 앞에 풍량을 그대로 뒤에서 따라가고 온도만 별도로 조절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풍량까지 독립적으로 조절이 가능해졌다 해가지고 플러스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지금처럼 고속도로를 그냥 다른 차들의 속도와 보조를 맞춰가지고 크루징을 할 때에는 내가 정말 돈을 많이 지불한 고급차에 앉아서 가고 있다는 생각을 강하게 들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정숙성부터 굉장히 뛰어나고요. 지금 이 차에는 20인치 피렐리 타이어가 꼽혀 있는데요. 피렐리 P0 올 시즌 타이어죠. 이 신형에는 거기에 어떤 피렐리의 타이어에서의 노이즈 감소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제 타이어 안쪽에다가 흡음 패드를 덧붙여져 있죠. 그런 타이어를 적용한 데다가 또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이 적용되어 있죠. 왜냐면은 이 시승차에는 이 뱅앤올룹슨 오디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함께 이제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소음부터 굉장히 차단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주행 안정성인데요. 특히 직진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렇게 된 또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차가 이제 운전자가 스티어링을 잡고 있다는 감지를 이 돌리는 토크 양으로 더 이상 하지 않고 이 스티어링 이 림의 이 잡고 안 잡고의 그 전류량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어떤 똑바로 가고 있는데도 스티어링에서의 불필요한
이 왼쪽 오른쪽의 움직임 자체가 이제 적어졌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게 불필요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차의 하부에서 느껴지는 최종적으로 탑승자에게 전해지는 그 느낌인데요. 얘도 이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지만 이 신형 모델은 또 서스펜션에서의 부싱을 또 개선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지 주행 중에 발생하는 이 하체에서의 잔진동이 꽤 많이 줄어든 느낌입니다. 물론 구형도 굉장히 뛰어났지만 이 도로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에 하부에서 생기는 잔진동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 신형 모델은 개선이 된 것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의 덕분으로 이 신형 모델은 이렇게 고속 크루징을 할 때에는 굉장히 좀 고급차에 타고 있는, 실제로 고급차지만 고급차에 타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이 차의 각 주행 모드별로 사륜구동 시스템의 앞뒤 구동력 배분 특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에코 모드고요. 곧 신호가 바뀔 겁니다. 바뀌었죠, 신호가. 자, 출발 직후에는 앞뒤의 구동력이 다 가죠. 근데 지금 30km도 안 됐는데 벌써 앞바퀴 구동력이 빠졌어요. 제가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지만 지금 또 어떤 특정 언덕 상황이 되니까, 오르막길을 가는 상황이 되니까 또 앞바퀴의 구동력을 다시 실어 보내네요. 근데 또 그렇게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충분히 가속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했는지 또 앞바퀴의 힘을, 구동력을 뺐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완만한 오르막인데요, 계속적으로 뒷바퀴로만 구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오르막이 경사가 조금 깊어지는데 지금까지는 뒷바퀴로만 가고요. 좀 더 엑셀을 일부러 더 좀 깊게 해도 뒷바퀴로만 구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얘는 에코 모드에서는 출발 직후에 정말 차가 움직이기 시작한 직후까지만 전륜에도 구동력을 보내고 곧바로 후륜구동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르막을 갈 때에도 얘가 어떤 정해놓은 기준값이 있겠죠. 그거보다 안 될 때는 이제 사륜구동 상태를 유지를 하지만, 또 충분하게 힘이 이미 발휘되고 있다 라고 얘가 판단을 하면은 역시 그때는 또 후륜구동으로만 전환을 하네요. 그 앞뒤의 구동력 배분 전환이 꽤 적극적으로 후륜구동 상태로 유지를 하면서 간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에코 모드에서는 웬만한 상황에서는 후륜구동처럼 움직인다, 구동력 배분이 그렇게 보이는데, 저 앞에 또 신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이번에 한번 그 다음 컴포트 모드로 해볼까요? 여기에서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호 바뀌었고요. 지금 이제 중간 모드인 컴포트 모드입니다. 역시 움직이고 나서 얘는 10km대에서 앞바퀴의 구동력을 빼내요. 차가 움직이고 난 직후에. 약 200m 앞 시속 6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지금은 평지 상태도 완만한 내리막 상태로 가니까는요, 그때는 앞바퀴로는 전혀 구동력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에코 모드랑 조금 다르다고 여겨지는 것은, 이렇게 후륜구동으로 가다가도 좀 어느 깊이가 많이 깊게 안 밟아도 그때는 전륜으로도 힘을 보냅니다. 그거는 좀 에코 모드와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상황에서는 최대한 후륜으로 유지하는 거는 에코 모드이지만, 노멀 모드도 엑셀을 별로 안 밟을 때는 출발 직후에만 10km대까지만 이제 사륜 상태를 유지하고 그렇게 가는데, 지금도 이렇게 가다가 약간만 엑셀을 좀 밟잖아요. 그러면은 꽤 적극적으로 앞바퀴로도 구동력을 보내기 시작한다는 점이 확인이 됩니다. 자, 스포츠 모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는 어떨까요? 스포츠 모드는 앞바퀴로도 상시 구동력을 보내네요. 지금 보면은, 그쵸? 근데 이 막대 그래퍼가 올라가는 게 이제 어떤 속도 유지하다가 깊게 엑셀을 밟아보면
뒷바퀴류가 조금 더 일찍 그래프를 칸수를 올려갑니다. 그러니까 사륜 상태를 유지는 하되 좀 더 후륜 구동에 바이어스드 된 그런 사륜 구동이다 하는 점이 확인이 됩니다. 이 스포츠는요. 물론 이제 스포츠에서는 RPM이 좀 더 가파르게 솟아오르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구동력의 특성에서부터, 배분 특성에서부터 좀 차이가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됩니다. 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제가 다른 차종 리뷰할 때 항상 승차감을 확인해보는 그 구간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제 첫 구간은 비교적 포장 상태가 양호한 편인 콘크리트 도면입니다. 거기서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차는 20인치 휠이고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상당히 안락합니다. 편안하고요. 간간히 나오는 다리 이음매가 있는데 그거의 존재만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충격을 흡수하고 탑승자에게 전달하는 그런 실력까지 갖추었습니다. 약 600m 앞 시속 8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이 차의 가격대는 이제 8천 중반이잖아요. 충분히 그 값어치 이상의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도면에서는 잠시 뒤에 한번 좀 포장된 지 오래된 자잘한 변화가 있는 노면에서 한번 어떤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인데요. 아까 노면이 좋을 때보다는 살짝 안 좋아진 부분은 있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 안에서의 비교이고요. 지금 여기 다른 차로 왔을 때 좀 노면이 안 좋다고를 느낄 수 있는 부분까지도 얘는 더 다듬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차는 어쨌든 그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2단계 감속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스포츠일 때는 어떤지 한번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보다는 단단해진 것까지는 알 수가 있는데요. 여전히 그러면서도 안락한 상태는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감쇄력이 컴포트일 때보다는 더 단단해진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와 지금의 차이가 아주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요 컨디션에서는요.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의 어떤 현가장치의 세팅은 전반적으로 어떤 모드에 놓든 간에 안락성이라는 기본 목표는 공유하고 있다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승차감 특성이었습니다. 순수 내연기관 자동차인 이 G80 3.5 터보가 주행 중에 보여주는 MVH 수준은 정말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이 차를 타다가 전기차로 갈아타더라도, 그러니까 궁금해서 전기차를 시승하더라도 차이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아서 의외로 감동이 적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전기차가 갖고 있는 여러 매력 중에 이 주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진동이 엔진차보다 적은 것도 매우 큰 부분을 차지를 하는데요. 내연기관 차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그 부분에서의 차단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보다 높은 가격대의 전기차를 고려를 하시다가도 어쨌든 그분들은 이제 유류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덜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충전을 오히려 불편하게만 받아들이고, 그래서 나는 여전히 내연기관에 더 머물러 있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이 G80를 타시는 분들이 궁금해서 전기차를 시승을 하신다면 다시 본인의 차로 돌아왔을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역체감도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G80를 사기로 이제 마음을 먹으신 분들 중에 기본인 후륜을 살까 아니면은 추가금을 내고 사륜을 살까 좀 결정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사륜을 살까 하더라도 사륜을 선택하면은 연비가 많이 나빠진다고 해서
어떤 그분들이 뭐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겠지만 어쨌든 주유소를 더 자주 들락날락 거려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좀 생기게 되지 않을까. 특히 사륜을 선택하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같은 엔진끼리 이제 후륜과 사륜의 연비를 가지고 한번 그 유류비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3.5 터보는 아무래도 20인치 휠이 더 인기가 많을 것 같아서 20인치 기준으로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3.5 터보는 후륜이 공인연비가 복합 기준으로 8.8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륜이 8.2였습니다. 휘발유 1리터의 금액을 1,600원이라고 보고 그거를 두 공인연비로 나누면요, 3.5 후륜 20인치는 매 1km마다 유류비가 182원이었고요 3.5 사륜 20인치는 195원이었습니다. 매 1km당 13원씩의 유류비가 더 드는 거예요. 1년에 10,000km 주행하시면 1년에 유류비가 13만원이 더 드는 거고, 그걸 매 월로 나누면 만원이 조금 넘는 겁니다. 뭐 연 2만 km면은 그러면 이제 1년에 발생하는 유류비 차이가 26만원이 되기 때문에 역시 한 2만원대 정도의 유류비 차이가 매월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낼 수 있는 결론은 후륜이냐 사륜이냐의 결정은 유류비는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륜 구동보다는 사륜 구동이 더 유류비가 더 드는 건 맞지만 실제로 공인연비를 계산을 해보면 차이가 그닥 크지가 않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GAT를 하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후륜이냐 사륜이냐를 좀 결정을 못하고 계신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유류비를 참고하셔서 그 본인의 성향에 맞는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시 뒤에 이제 편도 1차선의 콘크리트路面의 터널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의 2차의 주행 중 정숙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정숙성은 정말 발군입니다. 옆에 차가 지나갈 때에도 모를 순 없어요. 뭐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얘가 분명히 지금 콘크리트路面 위인데 그거 자체를 좀 잘 못 느끼게 해줘요. 그래서 확실히 새로 들어간 그 20인치 타이어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흡음 타이어죠. 그 피렐리의 흡음 기술과 그다음에 액티브 이 로드 노이즈 컨트롤이 잘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속도가 대략 이제 80에서 90 사이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대단히 뛰어난 정숙성입니다. 최근에 이런저런 차들을 이제 같은 조건에서 타보고 그것들에 대한 기억력으로 떠올려 보면 그들 중에서는 최고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 차가 뭐 실내에 어디에서도 잡소리 하나 없고요. 정말 뛰어납니다. 아쉽게도 지금 이렇게 통과하는 동안에는 큰 차는 지나가는 게 없네요. 그렇지만 대단히 뛰어난 정숙성이다. 그거는 그 누구도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차에는 MLA 헤드램프와 결합된 지능형 헤드램프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정말 깜깜한 시골길을 주행할 때 이 차가 어떤 작동을 보여주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그 가로등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저쪽에 민가에 조명이 있어서 그런지 활약을 보여주지 않고 있죠. 이제 드디어 보여주네요. 엄청 밝네요. 그쵸? 저기 앞에 가로등이 있는데도 일단은 로우빔으로 낮추진 않네요. 그러니까 저 위에 있기 때문에 저거를 자동차가 아니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작동 속도를 20km 이상으로 설정을 해놨거든요. 근데 지금 20을 계속 넘게 주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정말 탁 트인 시야네요. 그쵸? 얘도 보니까 밝힐 때 가운데부터 밝힌 다음에 좌우로 이렇게 펼쳐지는 형태로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국도가는 약간 고속화도로 같은 국도로 가게 되거든요. 뭐 이왕 보는 김에 거기에서도 한번 어떤지 보겠습니다. 일단은 가로등이 많이 있으니까 네, 얘가 앞에 차가 없더라도 하이빔을 켜지는 않네요. 아직까지는 앞에 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얘가 로우빔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 이제 가로등이 없고 차들이 좀 멀어지면 네, 양쪽부터 밝히죠. 근데 양쪽에 밝히는 높이가 상당히 높네요. 그쵸? 또 차가 하나 지나가니까 잠깐 어두웠다가 여전히. 근데 이 양쪽을 밝히는 폭도 넓고 높지만 그게 또 멀리까지 그 레인지가 상당히 긴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여전히 정면에는 저렇게 빨간 등들이 있기 때문에 얘가 거기 정면을 향해서는 하이빔을 켜지 않고 있습니다. 그쵸? 옆에서 차가 이렇게 또 오면 이렇고 네. 차 뒤에 근데 또 다른 차가 연달아 오니까 바로 또 등을 낮추죠. 그리고 지금 MLA 방식의 헤드램프에 지능형 헤드램프가 있으니까 그런 좀 미세한 그 점들의 영역들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좀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점 하나하나가 보이지가 않고 영역으로 매끈하게 그 보이는 그 조명 능력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역별로 조명을 하되 그게 어떤 그 세밀한 점들이 구분이 잘 보이지 않게 부드럽게 다듬었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도 또 나아졌네요. 신형 G80의 내비게이션 증강현실 기능은 이렇게 내가 주행하고 있는 차선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카펫을 깔아주는 것은 똑같은데요. 근데 이제 속도 카메라가 가까이 왔을 때 내가 거기에 다가가는 속도에 따라 가지고 이 카펫의 색깔을 다르게 하더라고요. 그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 80km 속도 카메라가 나올 예정인데 제가 거기를 일부러 그 속도보다는 조금 높게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지금 벌써 주의하라고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보여주죠. 근데 거기서 속도를 조금 더 올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꿔줍니다. 네. 대략 그 속도가 규정 속도보다 초과하는 속도가 이 속도계상으로 한 그 8, 9 정도 가까이 이렇게 됐을 때 그때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그거보다 높은 속도면은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그걸 보여주고 지금 여기 한번 속도를 보세요.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10 이상은 당연히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여주고요. 네, 그게 한 7, 8, 9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볼까요?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네, 9 정도네요. 9. 그러니까 초과 속도가 9 이상일 때 그때는 이게 빨간색 카펫으로 그렇게 보여주고요. 다시 이제 속도가 8 이하로 낮아질 때는 그러니까 초과 속도가 8 이하로 낮아질 때는 오렌지색 카펫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그 정상 속도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면은, 근데 얘는 지금 평균 속도가 여전히 높아 가지고 여기가 이제 구간 단속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이거를 오렌지색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조금 더 속도를 낮춰 보겠습니다. 아까 이게 단순하게 그 통과하는 속도 그것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간 단속 구간에서는 여태까지의 이 구간에서의 평균 속도에 따라 가지고 얘가 그거를 경고를 해주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딱 평균 속도가 제한 속도가 맞춰지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다시 파란색 카펫으로 바뀌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신형 G80에는 이 앞좌석 사이에 이 센터 암레스트에 열선 기능이 기본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뭐 그거를 따로 온오프 하는 그런 건 없어요. 여기 이제 공조 메뉴를 가보면요, 공조 메뉴를 보면 여기에 없죠, 그런 게. 아니면 여기 이제 그 공조 패널에도 보면은 없어요, 그게 따로. 근데 이거는 따로 센터 암레스트만을 온오프를 하는 것은 안 되지만, 그 대신에 운전석이나 조수석의 앞좌석 열선과 연동을 시키거나 아니면 연동을 안 시키거나 하는 것으로 설정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셋업에 이제 설정 메뉴를 가면 여러 메뉴 항목 중에 공조가 있습니다. 공조. 그래서 공조에서 열선 통풍 편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요 항목, 그러니까 시트 열선 연동 자동 제어가 있어요. 거기를 가면 이렇게 그림으로도 친절하게 나와 있죠. 운전석이나 조수석 암레스트를 그러니까 따로따로 연동시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둘 다를 이렇게 설정을 안 해놓으면 운전자나 탑승자가 열선을 켜더라도 이 암레스트 열선은 안 켜지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거를 운전석만 연동시키거나 아니면은 둘 다 연동시키거나 조수석만 연동시키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온오프 그거 항목은 없지만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이 가운데 암레스트의 열선은 그것만 독립적으로 껐다 켰다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앞좌석의 왼쪽이나 오른쪽에 열선을 가지고 거기에 연동하거나 안 하거나 할 수 있다 하는 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여러 항목들 중에 설정이 원래 있지만 3D 설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눌러서 보니까는요, 기존에 이제 설정 메뉴인데 내가 어느 설정을 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되어 있는 3D 화면에 G80 그래픽을 보면서 좀 더 쉽게 그 해당 메뉴에 진입할 수 있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뭐 운전자 보조로 간다, 그럼 이제 기존의 이 항목이 그대로 나오고요. 만약에 이거를 좀 이렇게 그래픽을 돌려보고 싶다 라고 하면 이 360도를 누르고 나서 손을 대고 이렇게 돌리면 그 위치에 해당하는 설정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다가 내부 보기를 가잖아요. 그럼 실내에서 뭔가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을 비교적 이게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수많은 항목을 열거되어 있는 것보다는 어떤 거든지 이제 그거를 이렇게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기존의 메뉴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노력을 한 것이다 정도의 의의를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형 G80에 300만원짜리 옵션으로 되어 있는 이제 후석 엔터테인먼트 모니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각각 이제 14.6인치의 스마트 모니터라고 하고요. 이거를 켤 때는 화면을 터치해도 되네요. 예. 근데 이제 여기 암레스트에 양쪽 전원 버튼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표시에 파워 버튼과 왼쪽 표시에 파워 버튼이 있고요. 아니면은 요 별도로 리모컨이 있습니다. 근데 이 리모컨이 좀 좋다고 생각되는 게 요 뒤에 마감입니다. 여기를 좀 미끄러지지 않는 스웨이드 같은 재질로 해놔가지고 이게 그냥 가정용 리모컨처럼 맨들맨들한 상태로 차 안에 이렇게 있으면 이게 그냥 항상 차 안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그러면 찾아야겠죠. 어디 구석으로 빠지고 이제 그럴 일을 매우 줄어들게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주 쓸 것 같은 넷플릭스와 유튜브 버튼을 이렇게 따로 리모컨에 해놨네요.
이제 홈 버튼도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유튜브 버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인코어랩 TV가 나오네요. 네, 제가 사실 미리 검색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리뷰하면서 오늘 찍은 쇼츠인데요.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사운드가 어떻게 나오는지. 제네시스 G80는 충전과 네, 이게 이 실내 그 사운드 시스템으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차에 이 뱅앤올룹슨 사운드로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있네요. 네, 제가 이렇게 함을 해가지고 조회수가 1 올라갔네요. 네,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모니터에서는 특정 채널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먼저 이거를 영상을 켰어요. 그런 다음에 왼쪽 모니터 앉은 사람은 다른 채널을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다른 채널을 켰어요. 그러면은 소리가 먼저 킨 쪽만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선점한 그 소리를 이제 무력화, 그러니까 소리를 죽이고 이쪽 모니터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싶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요게 이제 별표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를 길게 누르면 이제 여러 가지의 그 기능이 나오는데, 이 중에 출력 사운드 소스를 이 기능으로 저장을 해놔요. 네. 그리고 이제 저쪽 모니터도 요거를 L자를 눌러가지고 이 버튼을 길게 눌러서 출력 사운드 소스로 이렇게 설정을 해 놓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요, 어떻게 하느냐면요, 요거를 먼저 이 별표를 저쪽 모니터에 해야 되기 때문에 요 L자를 먼저 누른 상태에서 요거를 짧게 누릅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팝업이 떠요. 다른 화면에 사용 중인데 그걸 종료하고 이걸 하겠느냐 라고 했을 때 이때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 모니터가 이제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이쪽 소리를 무력화하고 오른쪽 소리를 다시 이제 켜려면요, 요번에도 먼저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이 별표 버튼을 누릅니다. 그래서 요 팝업을 띄운 다음에 여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영상을 키면 요 소리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서로 다른 채널을 이렇게 보고 있을 때 한쪽은 이 전체 소리를 쓸 수 있지만, 네, 다른 쪽은 여기에 이제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것을 연결을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써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양쪽에 서로 다른 채널을 볼 때 양쪽에 앉은 분들이 서로 조금 그 양보를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미리 한쪽을 위한 네, 그 블루투스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이제 준비를 해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청취할 수 있게 해준다면은 불편함이 적을 것입니다. 제가 와인딩 리뷰할 때마다 항상 뒷자리에 동승해 주시는 지인께 운전을 잠깐 부탁을 드리고 이 차의 이제 후석에서의 승차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이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때문에 감쇄력이 2단계로 일단 있죠. 지금은 그거 중에 이제 소프트한 단계로 가고 있는데요. 앞좌석 운전석에서 느꼈을 때에도 이제 승차감이 상당히 폭신폭신했는데, 물론 높은 요철을 만났을 때는 좀 꿍깡거림은 약간 있습니다만 그 느낌은 이 뒷좌석에서도 그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고급차 8천만원대의 고급차에게서 기대를 이만큼을 한다면 그거를 만족시키거나 그거보다는 높은 수준의 네, 아주 안락한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페이스리프트 이전의 G80보다는 똑같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라 하더라도 이 페이스리프트 이후의 신형 모델이 조금 더 탑승자에게 친절해진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뭐 승차감 뿐만 아니라 네, 차의 외부에서 실내로 파고드는 소음 수준까지 굉장히 잘 차단되어 있어 가지고 하다못해 이제 이 차의 파워트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과 변속기와 구동계통과 배기 쪽에서 나는 소리까지도 굉장히 잘 들리지 않고 편안한 상태로 방해받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또 여기 있는 이 목베개도 거기에 좀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2열이 앞뒤로 슬라이딩이 되면서
이 등받이 각도도 좀 높잖아요. 이거를 좀 앞으로 이렇게 해서 약간 뭐 눕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은 누군가에게 운전을 이제 좀 부탁하고 그러니까 수면하면서 가고 싶을 때 근데 스포츠 모드는 조금 다르네요. 양상이 아까 운전석에서 느꼈을 때는 스포츠 모드도 여전히 안락하다라고 느껴졌는데 오히려 그게 그 뒷좌석에서는 그렇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 서스펜션에서의 그 두 가지 모드 간의 차이보다 뒷 서스펜션에서의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감세력 세팅이 부드러울 때는 앞좌석 뒷좌석 모두 좀 편안하게 느껴졌지만 그거를 스포츠로 좀 돌려놨을 때는 뒤는 좀 상당히 단단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앞좌석에서는 스포츠에 놓더라도 웬만한 노면 변화에 대해서는 차가 그거를 좀 잘 이렇게 순화해 가지고 탑승자에게 몸에 전해 줬었는데 이 뒷좌석에서는 좀 그렇지가 않네요. 저도 감세력을 스포츠로 놨을 때는 뒤는 상당히 단단하다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형 GAT를 하기로 어느 정도 결정을 하셨고 또 엔진은 3.5 터보로 이제 어느 정도 정하신 분들께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옵션 한 가지는요, 스포츠 패키지입니다. 모든 분께 무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거가 가진 컨텐츠를 생각하면은 정말 혜자 가격인 것 같아요. 일단 가격 표상에 있는 걸로는 560만 원이로서 결코 싸지가 않은데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보시면 일단 20인치 휠과 미쉐린의 썸머 타이어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20인치 휠을 추가로 어차피 하시려고 하는 분들께는 그 휠 가격이 포함되어 있는 데다가 또 타이어도 더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또 뱅앤올uf슨 사운드 시스템도 거기에 같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어차피 하기로 마음을 먹으신 분께는 그 옵션 가격이 실제로 그만큼 높지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스포츠 패키지를 안 넣었을 때 풀옵션 가격과 스포츠 패키지를 넣고 나서 풀옵션 가격을 그러니까 동일 스펙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이 스포츠 패키지의 어떤 실제 가격은, 그러니까 이걸 넣음으로써 실제로 지불해야 되는 가격은 270만 원이라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270만 원 추가 가격에 그거를 선택하는 분이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그런 사양들은 어떤 게 있냐면, 일단 후륜 조향이 들어가 있고요, 3.5 터보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후륜 조향이 들어가 있고, 또한 뒷바퀴에 적용되는 전자식 LSD, ELSD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추가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쉐린의 썸머 타이어를 얻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개별 가격들을 합해도 270만 원이라는 것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560만 원이라는 비싸 보이는 가격으로 그렇게 포장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 가격이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스포츠 패키지를 저는 좀 꿀템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차에 대해서 아쉬운 점은 없느냐?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정말 전체적으로 꽤 차가 훌륭하고요. 지금 이 차는 이제 스포츠 패키지가 아닌 풀옵션 가격이고, 요 스펙으로 했을 때 이제 8천 중반이라고 돼 있거든요, 가격이. 그래서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무슨 국산차가, 특히 국산 고급차가 8천 중반이나 하느냐, 그 돈이면 독삼사에 조금만 더 주고 독삼사의 차를 사는 게 낫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요 정도 가격이면요, 가솔린 엔진 기준으로 그 독삼사의 4기통 엔진차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 장비는 훨씬 떨어지고요. 단순하게 엔진 기통수가 더 많고 또 편의 장비만 더 많을 뿐만 아니라 주행을 해보시면 이 차의 수준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차를 한 번도 경험도 해보지도 않고서 이 차의 가격만 보고서 이 차를 뭐 고가의 국산차라고만 치부하시거나 아니면 깎아내리거나 하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는 그 가격에 상응하는 것들을 탑승자에게 해주고, 또한 이 차에 타고 있는 분들에게 내가 과한 돈을 지불했구먼 하는 생각은 전혀 갖지 않게 만들 것입니다. 물론 가격 대비 가치가 더 뛰어난 선택은 2.5 터보일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추가금을 내고 3.5 터보를 선택하더라도 그게 결코 잘못된 선택이나 쓸데없이 비싼 선택은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차의 이제 시승을 마치면서 이 차에 대한 총평을 좀 드리자면요, 네, 돈값 하는 고급차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차를 선택하게 될 분들은 그 돈에 상응하는 대접을 자동차한테서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리뷰를 위한 주행을 마치는 시점에서 제가 하루 동안 주행한 총 거리와 그 다음에 총 평균 연비 한번 보겠습니다. 네, 396.5km를 탔고요, 8.4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네, 이제 두 군데 와인딩 로드에서의 리뷰를 위한 격한 주행을 포함을 한 거고요. 역시 이번에도 온도는 낮은 편이었습니다. 특히 와인딩 리뷰 중에 하나를 찍을 때는 네, 외기 온도가 영하 4, 5도 계속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차가 이제 20인치 사륜 3.5 터보의 공인 연비가 8.2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인 연비는 네, 실제 연비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지난해 연말 페이스리프트가 돼서 발표가 된 신형 제네시스 G80 3.5 터보 사륜구동 모델의 일상주행 조건에서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가 궁금하셨던 분들께 저의 영상이 이 차량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